한국의 경전투기 FA-50에 대한 구매 요청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2차 계약에 성공한 데 이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도 곧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매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전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한국의 FA-50 경전투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관심 차원을 넘어서 마치 애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한국 방위산업은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이루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 방위성 간부들은 왜 한국의 실무자들과 만나 FA-50 경전투기를 달라고 애원한 것일까? 이 소식 중점적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FA-50 경전투기는 이미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수출입은행 자본금 확대법이 우리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한국은 25조 원을 풀어 폴란드로의 2차 수출의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은법 통과로 한국 방위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은 더욱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단 수출입은행 자본금 확대법의 국회 통과로 폴란드로의 K 흑표 전차의 2차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K 흑표 전차 2차 수출 물량인 320대를 폴란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유럽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FA-50을 구매해 운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최근 추가로 18대를 더 구매해 말레이시아는 FA-50을 총 36대까지 구매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지난해 5월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리마 LIMA 2023 행사장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와 FA-50 18대를 추가 수출하는 최종 계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즈베키스탄도 FA-50에 관심을 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우즈벡의 협상은 이제 사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인 TAA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입김이 세서 YAK-130이라는 러시아제 훈련기를 운용해왔지만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대 초부터 한국의 FA-50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미국이 구매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우즈베키스탄에 경제협력은 물론 군사협력까지 할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이 요구하는 것, 즉 한국의 FA-50을 팔아도 좋다고 한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4대의 FA-50 경공격기를 사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즈벡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페루 등은 기존의 러시아제 경공격기를 사용해왔는데 이제 노후화된 경공격기를 대체하면서 러시아제의 대안으로 한국의 FA-50을 찾고 있는데요. FA-50은 러시아제 경공격기의 훌륭한 대안일 뿐 아니라 가성비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즈벡과의 계약 체결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방위산업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FA-50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자 최근 불가리아의 라데프 대통령은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투기 FA-50이나 K 전차에 관심이 많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적극적으로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불가리아와 같은 새로운 시장의 관심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부터 일본 방위성 간부들이 한국의 FA-50을 눈여겨보다 결국 싱가포르 에어쇼 직전에 한국 실무자들을 만나 FA-50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며 이미 KAI의 실무자들과 2차례나 미팅을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것은 일본이 자국의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 FA-50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일본이 한국의 경공격기에 관심을 보이며 우리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먼저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안팎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하면서 이탈리아의 M346을 주요 후보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럽에서 한국의 FA-50에 대해 동남아는 물론 유럽에서까지 주문이 폭주하자 한국을 눈여겨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일본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의 주요 후보는 이탈리아의 M346과 이국 보잉사의 T7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훈련기를 들여오는 데 대해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보잉사의 경우 최근 공중에서
여객기의 본체가 뜯겨나가는 등 부실 제작이 문제가 되면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M346이 주요 후보에 올라 있지만 한국의 FA50에 대해 호평이 이어지자 자신들의 훈련기 교체 사업 프로젝트의 후보로 한국도 참여해달라고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일본은 2011년부터 우리의 T50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면서 관심 없는 채 해왔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더 이상 한국의 FA50은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궁금해집니다. 만일 일본이 자국 고등훈련기를 한국의 FA50으로 낙점하게 될 경우 지금처럼 대한민국 사천 KAI에서 제작하는 것인가? 일본은 한국의 FA50을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서 제작한 후 일본으로 들여오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줄 세상이 다 아는데 그래도 메이드 인 USA라고 찍혀야 한다는 일본 특유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방법을 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자존심을 세우던 일본까지 한국의 FA50에 눈독을 들이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FA50이 동일한 플랫폼으로 훈련기와 전투기를 병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종이기 때문입니다. FA50은 대한민국 공군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폴란드, 이라크 등 이미 동남아시아와 유럽, 중동에서 200여 대가 운용 중인 훈련기이자 전투기입니다. FA50은 2000년대 초반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을 토대로 전술 능력을 더해 경공격기로 개발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훈련기로 운용하다 유사시에는 즉각 전투기로 임무를 전원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이러한 멀티롤 항공기로서의 장점은 공군 전력에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국가들일수록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한국은 T50 계열 항공기를 20년 가까이 운용함으로써 검증을 마쳤고 한국 공군이 2013년 최초 비행 이후 약 10년 만인 지난해 10월 FA50은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총 비행거리가 5,500만 킬로미터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약 140배에 달했습니다. FA50 도입을 검토하던 국가의 실사단이 한국을 찾았을 때 통상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FA50이 쉴 새 없이 이륙하는 모습을 보고 비상 상황에 따른 긴급 발진인 스크램블이 걸린 거냐며 놀라 물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FA50은 한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등훈련용으로는 과도한 성능을 탑재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훈련기로 사용하는 경전투기 치고 성능이 좋고 최신 전투기에 비해선 기능은 떨어져도 가격은 싼, 애매한 특징이 도리어 기회가 됐습니다. 훈련기와 전투기로 다 쓸 수 있어 국방비가 부족한 동남아 국가들엔 가성비 좋은 전투기라는 매력적 선택지가 된 것인데요. 또 한미연합 훈련에 투입돼 미국산 전투기와의 높은 호환성도 증명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반군 소탕 작전에 투입해 툭툭한 효과를 보고 있고 폴란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 시급하게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gap filler 명칭을 붙인 FA50 F12대를 인도받은 데 이어 항전 장비와 무장 등을 업그레이드한 FA50PL 36대를 인도받을 예정이라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국 경공격기를 제대로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FA50이 계속 더 강해지고 있어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는 점입니다. FA50은 전 세계 항공기 발전 추세에 맞춰 레이저 유도 폭탄과 타겟팅, 포드, 공중급유 시스템 적용 등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며 항전 장비와 무장 계통 등을 지속적으로 개량 중입니다. 또 능동전자주사 배열 ASA 레이더와 AIM-9X와 같은 기축선을 크게 벗어나는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적용하는 무장 성능 강화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조만간 가시화될 미국 시장은 FA50을 필두로 한 T50 계열 수출의 정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280대 규모의 공군 전술 입문기와 220대 규모의 해군 전술 입문기와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계획 중인데요. 500대에 이르는 사업을 이들 수주한다면 세계 고등훈련기 경공격기 시장에서 FA50은 그야말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아니라도 FA50을 원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일본은 FA50을 자신들의 고등훈련기 프로젝트의 들러리로 세울 생각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토막 날 위기를 겪었던 KF-21 보람의 전투기 초도물량 양산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원상복귀되면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려했던 이슈가 사라지면서 향후 KF-21의 수출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건데요. 그런데 KF-21을 잡겠다며
자신만만하던 중국과 튀르키예가 최근 대참사를 겪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언장담하던 기존의 태도와 달리 호되게 망신을 당해 KF-21과 견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국방 예산에 KF-21, 보람의 초도 물량 40대 양산을 상정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KF-21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KF-21, 보람의 최초 양산 사업 예산 2,38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앞서 9월 국방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당시에는 KF-21 최초 양산비가 담기지 않았으나 이번에 새로 배정된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KF-21 예산 2,387억 원은 공군의 기존 계획대로 초도 물량 40대를 상정한 규모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사실 앞서 공군은 2028년까지 초도 물량 40대를 먼저 운용하고 2032년까지 총 120대의 KF-21을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KIDA가 KF-21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들어 초도 물량을 20대로 줄이라고 하면서 큰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KF-21의 초도 물량을 줄이면 1대당 생산 비용이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설비 투자를 진행해온 방산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난관에 부닥친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방사청이 초도 물량 40대 생산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한 결과 40대로 추산된 비용이 확정됐고 결국엔 KF-21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국방부와 방사청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KF-21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KF-21 양산에 착수한다는 건 KF-21의 하드웨어가 확정됐고 시각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작업한다는 의미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내년 양산 시작은 KF-21 수출 마케팅 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포인트라 우리 방산업계에 엄청난 호재입니다. 실제로 앞서 5월 KF-21은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은 항공함정과 같이 개발에서 최초 생산까지 오래 걸리는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과정 중에도 양산을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적합 판정 이후 KAI는 각종 방산 전시회에서 KF-21 시제기를 전시하면서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KF-21의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왔는데요. KAI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KF-21이 추상적인 개념도였다면 이제부터는 시각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작업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며 수출 마케팅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KAI의 KF-21의 세일즈 활동은 이제 시작으로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기존 주력 상품인 FA50과 더불어 KF-21에 대한 세일즈 활동을 더 활발히 나서겠다는 게 KAI의 방침입니다. 실제로 KAI는 내년 2월 중동 최대 규모로 열리는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 WDS 2024와 아시아 지역 최대 에어쇼인 싱가포르의 에어쇼 2024에서 KF-21을 전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KF-21 개발을 더 서둘러 완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35 블록4 버전이 하드웨어 설계 부족과 소프트웨어 통합 일정에 문제가 발생해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치고 나갈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KF-21이 엄청난 기회가 생긴 가운데 중국에서 소식을 들으면 크게 배 아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중국에서는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사업 타당성 연구 결과 소식을 듣고는 이때다 싶어 KF-21을 깎아내리는 언론 보도를 엄청나게 쏟아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언론들은 KF-21에서 결함이 발견돼 초도 물량 수량을 20대로 줄이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KF-21 가격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 네티즌들도 공대지 미사일도 쏘지 못하는 전투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우기고 있다. 한국에서 KF-21 1대가 중국 전투기 J-20, 10대를 이긴다고 했는데 KF-21 수백 대를 만들지 뭐하고 있는 거냐. 문제 있는 전투기를 양산한다니 중국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애초에 KF-21이 잘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도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태도가 호떡 뒤집듯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KF-21에 대해 집중 분석했는데 이례적으로 극찬하며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고 전하면서 KF-21을 치켜세운 겁니다. 중국 CCTV는 KF-21이 엄청난 성능을 갖추는 등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군사력이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먹으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중국산 무기 수출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어 중국도 첨단 무기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의 경우 중국과 달리 해외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방산 무기 체계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어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CTV는 얼마 전 중국이 중국산 훈련기 L-15를 UAE에 수출하면서 중동 지역의 수출을 뚫었지만 최근 KF-21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며 KF-21 개발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미리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F-21과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J-20 스텔스 전투기의 새로운 경쟁 모델로 부상할 수 있어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CTV는 한국은 KF-21에 미티어 미사일과 같은 첨단 미사일을 탑재하는 등 방산 선진국에서만 가능했던 AESA 레이더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KF-21 개발 속도도 괄목할 만한데 아직도 시험 비행이 완료되지 않은 J-30 전투기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KF-21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자 중국에서 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의 J-30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2010년 초 시제기를 만든 이후 개발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등 대량 양산에 착수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기 성능에 의문이 가득한 상황이라 KF-21의 성과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CCTV는 KF-21 조종사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2025년까지 무장을 탑재하는 등 개발이 완료될 거라고 전하며 FA-50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 한국산 전투기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산 부문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든 비난하려고 안달이 나 있던 과거 중국의 태도와는 너무도 상반된 태도로 중국에서조차 한국 방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KF-21을 잡겠다며 자신만만하던 튀르키예가 대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 전투기 칸을 선보이면서 KF-21을 추격한다는 호언장담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F-16 전투기 노화를 이유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전투기 도입 거절을 당하자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개발된 JF-17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자신감 있던 모습이 허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과거 한때 튀르키예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 파트너로 낙점해보람의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각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에선 TF-칸 파트너로 KF-21 사업의 지분 20%까지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안 맞아 무산되면서 이후 한국과 튀르키예는 각각 KF-21과 TF-칸으로 진로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KF-21이 개발 일정에서 TF-칸을 훨씬 앞서는 등 여러 방면에서 KF-21의 확실한 승리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F-21 개발 과정에서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국내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다한 끝에 성과를 낸 반면 튀르키예는 해외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년 전 터키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칸 전투기를 급히 외부에 공개하면서 사업이 순조로운 듯 보였지만 주력 전투기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실제로 튀르키예의 군사 전문가 샘 도구트는 미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개발 일정이 빡빡하다며 아직 상세 설계 검토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칸 전투기가 껍데기에 불과하며 칸이 KF-21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허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튀르키예의 경우 F-16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쫓겨났는데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보유한 전투기들의 노후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튀르키예 미국의 군수 지원이 중단되자 유럽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을
차선책으로 생각했지만 이마저도 독일의 반대로 인하 물거품됐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울며 젖어 먹기로 중국에서 개발된 JF-17 전투기 도입을 위해 중국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칸 전투기가 5세대라며 KF-21보다 앞섰다고 자화자찬했던 튀르키예의 현 상황을 보면 어이가 없는데요. 아직까지 첫 번째 비행도 성공하지 못한 자국의 전투기를 KF-21과 비교하다니 튀르키예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강대국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실제 영국 경제경영연구소 CBR은 금주 전 세계의 향후 20년간 장기전망을 담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형 강대국인 캐나다는 물론 이탈리아, 러시아 등을 따돌리며 구매력평가 PPP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2028년에 9위에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2033년은 물론 2038년에도 전 세계 경제규모 9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2018년 10위에 오른 적이 있지만 지난해는 13위에 머무른 상황이었으며 앞으로도 한국은 여러 가지 출산율을 비롯해서 성장 동력이 저해되는 문제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리막길이며 일본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득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것은 매우 뜻밖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실제 한국은 여성 한 명당 아이의 수가 1명 미만인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인데 이 점은 고령화 및 늘어난 수명과 결합돼 일손 부족과 공공재정 압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장 정제를 포함한 많은 경제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의 위험 요소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싱크탱크는 전혀 뜻밖의 시각으로 한국의 경제 규모가 되려 상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막조건이 계속해져 지속되면서 반대로 한국은 생산성 성장에 더 의존하게 되고 그것이 한국 경제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미국 매체에서는 이러한 맥락에 대해 놀라운 발언을 하는데요. 바로 한국의 최고 첨단 산업의 기술은 앞으로 중국의 파일을 크게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고 오히려 10위권으로 경제 규모가 진입한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에서는 2030년경에는 한국이 중국을 완전하게 따라잡는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주요 경제기관이 내놓은 분석은 놀랍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기관인 골드만 삭스는 한국이 배터리 시장을 점령하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투자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는 미국의 IRA 감축법 때문인 것인데요. 한국은 전기차나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견제와 무합리한 보조금 등으로 피해를 봐 우려되는 국면이지만 배터리 분야에서는 대체제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과 유럽이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죠. 골드만 삭스는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등이 1,5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을 것이며 특히 한국의 LG와 SK가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꾸려서 중국산이 배제된 배터리 공급 체계가 완성될 걸로 봤습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것은 골드만 삭스가 미국 내에서 한국 회사의 배터리 비율은 3년 이내에 무려 60%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현재 12%의 5배 정도가 되는 점유율 성장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재련을 비롯해 원자재 가공 등이 워낙 중국 의존도가 높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해 골드만 삭스는 그것은 하지 못해서 만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비용이나 환경 문제로 안 한 것뿐이라며 미국이 IRA를 버려놓자마자 대체 배터리와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없어도 대체 가능한 기술이며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인 것입니다. 다행히 그 가운데 한국이 최고의 수혜를 입게 되었고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산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LG화학은 테네시주에 양극재 공장 건설하기로 하고 약 4조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LG는 미국에서 현재 5조 원 규모의 매출을 5년 내에 20조 가량으로 대폭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간 중국이 해오던 일들을 대체하면서 다방면의 점유율을 늘려나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중국 CATL은 그만 마음에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애초에 IRA 법만이 중국 경계 법안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에 제대로 지원이 될지도 의문인 상황이었고 결국 CATL은 공장 건설 계획을 지연하면서 사실상 미국 내 배터리 시장에서 밀려나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부 채널에서는 미국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결국 자체 배터리 생산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며 한국도 결국에는
미국산 자체 배터리에 밀려나가는 수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생산량과 기술력을 따라잡는 것보다 그냥 한국산을 쓰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독일의 기가 팩토리에서 자체 배터리 생산 비율을 늘리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배터리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에는 LG와 삼성 등의 배터리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리포트가 나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차 업체들도 원가 비중이 높은 배터리를 자재 생산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들지만 개발 비용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업체의 속도와 효율을 감안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산 배제 움직임까지 더해져서 결국 한국이 7년 내에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을 잠식한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5월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전기 자동차 공급망의 거시적 시사 보고서를 냈으며 여기에서 한국이 2030년까지 매년 33% 배터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앞서 언급된 내용을 모두 수록했으며 이국에서의 격자가 결국 2030년까지 중국을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글로벌 전기 자동차의 혜택은 다름 아닌 한국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본다고 해석한 것이죠. 특히 미래 산업의 주요 부풀인 한국산 제품들로 많은 비율을 채워나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배터리 전기차가 시장 활성화로 한국 경제가 구위권까지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한국의 반도체 치중은 한국 경제가 살아남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 ASML 화성 반도체 공장 인근에 ASML 뉴 캠퍼스가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글로벌 빅4 반도체 업계가 모두 한국에 결집했고 그 중에는 심지어 일본 1위 장비업체도 있습니다. 도쿄일렉트론은 한국에 2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서 R&D 시설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도쿄일렉트론이 15년간 한국에 투자한 금액을 합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반도체 드라이브를 건고 있지만 아랑곳 많고 한국에 투자를 늘리는 이유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250조 원 투자, SK하이닉스까지 포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ASML,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매티어리얼즈 등 전 세계의 4강 기업은 그 흐름을 넘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반도체 장비의 거점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의도는 반도체 장비업체나 모든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반도체 생태계가 아무리 미국이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반도체는 더욱 발전하기에 많은 회사들은 미국보다 한국에 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60%의 소비를 감당하는 매우 큰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손해가 더 극심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덜란드 ASML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에 현재 반기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 완제품을 팔지만 AMSL은 노광 장비 등 설비 자재를 팔고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설비를 중국에 들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불협화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나름의 반사이익을 거두는 것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화를 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한국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는 막히는 게 품은 것이죠. 또한 여기에 더해 한국은 방산 4강에 진입한다는 구체적 뉴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아시만 매체 홍콩의 SCMP는 금주에 중국이 충격을 받을 만한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중국이 가장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방산 분야에서 한국이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중국은 이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2020년경 전 세계 상위 10위권 무기 생산업체 중 중국 기업이 4군데 이름을 올렸으며 무기 자립도는 약 92%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국 공급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도 공급을 가속화한다는 것이었죠. 중국 군사 전문가인 심중핑은 중국을 제외하고 미러, 프랑스만 무기 자립을 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핵심 부품을 미국에 의지하는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쟁력 있는 무기는 1대1로 정책과 함께 세계 시장을 아우를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아프리카나 중동을 중심으로 가성비 중국 방산의 수입이 수백 %가량 증가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된 현 시점에 상상도 많았던 한국이 중국 순위를 끌어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홍콩 SCMP는 올해 한국은 이미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거둘 걸로 예상한다면서 이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한국이
애초에 언제든지 상위권에 올라갈 능력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최근 2년 전만 해도 무기 수출에서 10위권밖이었지만 인프라 자체가 달랐다는 것으로 SCMP는 한국은 자주포에서 최첨단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항목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며 이 가운데 미국 대비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올해 대박 수주를 터뜨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중국을 더욱더 골치 아프게 만드는 국면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무기를 쓰는 데 있어서 중국산이 저렴하더라도 살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러시아 전쟁에 러시아 편을 들었고 미국은 중국 패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 방산으로 무장화를 한다면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국과 중국 국방력은 사실상 게임이 안 된다는 게 군사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현재 대리전만으로도 세계 2위 러시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게 미국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군사 만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따라서 미국 안보 파트너이자 미국 핵심 기술도 종종 탑재된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게 속편합니다. SCMP는 현재 사우디와 말레이시아, 핀란드 등이 올해 안에 한국 무기를 추가로 발주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뜻밖의 모레 안에 중국 방산이 5위권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각국은 군축, 안보 비용을 크게 늘려가는 상황으로 이 가운데 많은 국가는 제 시간에 납품하면서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을 찾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무기 팔 곳이 제한되어 있지만 한국은 갈수록 수출할 곳이 폭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업계에서는 중국과 일본 모두 부러워하면서 질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합니다. 양국 모두 자국 매체에 한국이 러시아 전쟁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고 있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일본은 이러한 흐름 때문에 군사불품 제한 조치도 대대적으로 풀어버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저성장의 시대 가운데 한국 혼자 독식하는 것은 차마 볼 수 없어 일본까지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한국은 근본 북한 때문에 자체적으로 군에서 소비하는 양이 엄청나고 이 때문에 무기를 대량으로 양산하는데 부담이 없게 되었고 재질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일본과는 무기 공급과 수출에 있어서 그 기반 자재가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차세대 항모 청사진을 최근 발표하는 등 무서운 미래 계획도 나타냅니다. 기존의 방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K9 자주포에서 다연장 로켓포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KF-21의 개발과 전투적 합성, 판정 및 양산 여기에 한국형 항모까지 탄탄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가운데 자연스럽게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격차를 벌리며 중국과 방산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제 탈중국의 흐름과 맞물려 이득을 보고 있으며 방산 분야에서도 전 세계 4위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주변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1일 쿠웨이트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눈부시게 푸른 쿠웨이트만이 펼쳐지는 남부 슈에이크 슈와크 항구에서부터 한눈에 다 보이지도 않는 거대한 교량 하나가 무려 66개월, 즉 5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완성됐다는 소식이었죠. 총 길이 48.57km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인정받았던 이 연륙교를 완성시킨 기업은 자랑스럽게도 한국 기업인 현대건설, 그리고 지금 쿠웨이트는 도시건설에 있어서 신속하게 한국화를 진행하며 한국에게 주요 신도시 하나를 통째로 맡겼는데요. 2023년을 나흘 앞둔 지난 27일 건설관리사업 PM, Project Management 전문 기업인 한미글로벌이 현재 쿠웨이트가 도심지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역에 추진 중인 알 압둘라 신도시 사우스 살 알 압둘라해 PM 사업을 내로부터 수주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한미글로벌이 내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PM 사업을 수주했으니 이 알 압둘라 신도시의 주 사업자는 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2015년 4월 자베르 무바라크 알하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총리는 한국을 방문해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공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쿠웨이트 주거복지청 PAHW Public Authority for Housing Welfare과 내간 신도시 개발 MOM Minutes of Meeting을 체결한 후 이듬해 총리가 다시 방한해 양국 정부가 신도시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쿠웨이트 국적을 가진 남성이 결혼하면 부부에게 집을 제공하는데 현재 쿠웨이트에서 집을 구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11만 명이지만 연간 주택 공급량이 평균 1,800채에 불과합니다.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정부는 Vision
2035의 일환으로 쿠웨이트 곳곳에 총 9개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을 차근차근 시행 중인데, 그 중 하나가 양과 낙타 방목지로 사용 중인 지역의 세종시를 롤모델로 한국형 스마트 시티로 개발하려는 겁니다. 알 압둘라 신도시는 쿠웨이트 수도 서쪽 30km 인근에 분당 신도시의 3배 규모인 2천만 평의 주택 4만 6천 가구를 입주시키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무려 24조 원에 이르는데요. 2015년부터 시작해 정부 대정부 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3년이 넘는 시간을 논의한 끝에 한국이 책임지게 됐고, 2019년 1월 24일 예비약정 체결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겁니다. 내는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협력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 전반을 추진하게 될 텐데요. 사실 마스터 플랜 수립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아주 일반적인 주거 형태이면서 평생 아파트 한 채 소유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도 있지만, 쿠웨이트에서 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아주 다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는 곳 또는 임시 거주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중심의 컴팩트 시티를 구상했다가 아주 일부에만 아파트를 들여놓기로 결정됐습니다. 또한 중동 특성상 1년에 몇 차례씩 모래 폭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줄 시설이 필요해 서쪽에 방풍림을 만들어뒀습니다. 완전히 모래 폭풍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벌판에서 부는 모래 폭풍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과연 10년 뒤 알 압둘라 신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압둘라 신도시가 완성되면 그 자체로 쿠웨이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이 도시 안에는 또 수많은 랜드마크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쿠웨이트의 랜드마크는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세계 최장 연륙교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입니다. 우리는 쿠웨이트를 중동의 아주 작은 국가로 알고 있지만 쿠웨이트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총 면적은 17.818km로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에 인구도 43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특이하게도 국가 전체가 석유 위에 퉁퉁 떠 있습니다. 약 1000억 배럴에 달하는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석유 매장량 덕분에 국토 면적은 작아도 오일머니를 앞세워 중동에서 꽤나 소리 좀 치는 나라죠. 그런 쿠웨이트가 비전 2035를 천명하며 장기적인 국가 발전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남쪽 지방과 상대적으로 낙후한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는 점이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꽤나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이에 쿠웨이트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롤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같은 오일 국가인 두 나라가 교통, 관광, 쇼핑시설 등에 대규모로 투자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목격하자 한때 중동 최대 부국이었던 쿠웨이트도 국토 개발에 힘쓰기로 했죠. 이에 아직 발전되지 않은 북쪽 수비아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해 쿠웨이트 공항에서부터 수비아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두 지역이 쿠웨이트만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는 수도 쿠웨이트 시티에서 쿠웨이트만을 횡단의 수비아까지 직선으로 잇는 초대형 교량을 세우기로 결정했고, 이를 현대건설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교량 이름도 아버지 왕의 이름을 따 지었을 정도로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죠. 2013년 쿠웨이트 공공사업성 Ministry of Public Works이 3조 5,600억 원을 투입해 발주했을 때 전 세계 모든 건설사가 눈독을 들었습니다. 건설 비용만 2조 7천억 원이었고 언제 또 이런 대규모 공사가 나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이에 쿠웨이트를 선점한다는 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30여 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결국 현대건설이 수주해냈죠. 교량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어 건설됐는데, 슈웨이크 자유무역 지역과 북부의 수비아 지역을 가로지르는 메인 구간 36.14km과 슈웨이크 자유무역 지역과 북서부 도하 지역을 잇는 연결 구간 12.43km입니다. 그 중 현대건설이 메인 구간을 쿠웨이트 현지 업체인 콤바인드 그룹과 공동으로 수주해냈죠. 이 공사는 몇 가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선 교량의 총 길이가 36.1km, 해상 27.5km, 육상 8.6km에 이를 정도로 길다는 점인데, 36km면 광화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이며 한강 동서를 가로지르는 강변북로보다 7km가 깁니다. 이렇게 긴 왕복 6차로의 교량을 바다 위에 세운 것이죠. 이로써 1시간 20분 소요되던 쿠웨이트 시티에서 수비아까지의 거리가 20분으로 단축되면서 쿠웨이트 경제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왜냐면 국가의 도로는 인체의 혈관과 같아서 혈관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피가 제대로 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완성된 공사는 쿠웨이트에서 전무후무한
프로젝트로 남았고 교통을 위한 SOC 사업이 다시 이렇게 거대하게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그리고 2개월 뒤 GS건설이 쿠웨이트 공공사업청이 발주한 6천억 원짜리 교량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는데 이 교량은 슈웨이크에서 엔터테인먼트 시티 엔터테인먼트 시티를 직접 연결합니다. 총 길이가 12.43km에 이르는 꽤 긴 교량이죠. 쿠웨이트 정부가 국토 전부를 도로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한 국책 사업인 도하링크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7.7km가 해상, 4.71km가 육상에 건설됐고 2018년 12월 30일 완공했습니다. 현대건설이 만든 교량과 GS건설이 만든 교량은 직접 연결되는데 두 교량의 길이가 48km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남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국 청도의 하이완대교가 41.58km로 가장 길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쿠웨이트에서 세계 기록을 썼죠. 이 교량 건설로 현대건설의 기술력은 또 한 번 세계 시장에서 빛났는데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당초 84개월로 예상됐던 공사기간을 66개월 5년 6개월로 단축시킨 것이었습니다. 공기 단축은 정주영 선대회장 때부터 지켜오던 원칙이었는데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36km의 교량을 해상에 건설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기는 건설사의 신용이기 때문에 50도가 넘는 뙤양볕에서 24시간 내내 교대로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을 선택했습니다. 설계도 안 됐는데 시공한다는 것이 드라마의 쪽대본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는 건설 현장에서 종종 사용되는 방식이며 그만큼 기술력에 자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해내면 되니까요. 아무래도 해상교량이 고난이도 건설인 것은 바닷속에 튼튼한 말뚝을 박아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 쿠웨이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40m가 채 되지 않았는데 현대건설은 교량을 지탱할 높이 60m 최대 70m, 지름 3m의 초대형 콘크리트 말뚝을 제작해 바지선에 특수 굴착 장비를 답재해 해상 플랜트를 이용해 바다 아래로 박았습니다. 하루 한 대꼴로 작업해 총 1160개의 말뚝을 박았으니 이 작업에만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교량 상판의 경우 무게 1800톤이 넘는 상판 958개를 육상에서 제작한 후 초대형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바다에 설치했는데 이 작업이 가장 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비야 쪽 육상에서 콘크리트 작업까지 마친 후 특수 장비와 바지선을 이용해 해상으로 이동시켰는데 하루 한 개의 상판을 바다로 옮겨 교각 위에 얹기 위해 4개 팀이 24시간 교대로 작업하면서 958개를 전부 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량 중간에는 축구장 13개 크기의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인공섬도 2개 건설했습니다. 남측과 북측에 각각 인공섬을 조성해 관리본부 등을 들였고 외곽에는 도로를 건설해 관광객들이 인공섬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휴양시설까지 들어서면서 이 또한 쿠웨이트의 대표 명소가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건설 과정에서 쿠웨이트 정부에 큰 감동을 안겼는데요. 교량을 건설하려면 크레인과 기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에서 흘러나오는 오일은 반드시 해양오염과 직결됩니다. 이에 현대건설은 바다 생물 보호를 위해 특수블록을 만들어 대체 서식지를 조성했고 인공섬 조성으로 쿠웨이트만에서 해류가 바뀌지 않도록 특별히 장소를 선택해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보호 활동은 중동인들에게는 특별한 사례였으므로 쿠웨이트 환경청의 극찬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이렇듯 중동의 작은 강국 쿠웨이트는 한국에 아주 훌륭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믿었기 때문에 알 압둘라 신도시도 건설해달라고 먼저 요청했을 겁니다. 이제 10년 뒤 쿠웨이트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까요?